한국 경제는 무엇 때문에 결정적으로 위기에 빠질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인간으로 말하면 당뇨병에 걸렸고 고혈압인데 지금 뭐 계속 삼겹살 구워 먹고 매일 파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술 먹고 담배 먹고 막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내 몸을 점점 더 체질을 나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 위험이 있다. 그래서 당신 근육하면 쓰러져요. 이렇게 이제 의사는 당연히 얘기할 거라는 거고, 경제학자로서 저도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그러한 위기 상황이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정부 정책 담당자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기업하는 분들한테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부적 요인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쓰러질 수도 있지만, 네. 또 보통 이제 쓰러지는 요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갑자기 엄청난 스트레스 쌓이는 막 일이 막 벌어져요. 또 아니면은 뭐 갑자기 찬바람을 갑자기 내가 팍 쐬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열받아가지고 혈압이 네. 막 폭발하고, 아니면 찬바람 때문에 갑자기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그렇죠. 그냥 쓰러지는 상황이 네. 되잖아요. 네. 그러한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중국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마치 1997년도에 외환위기처럼 충격이 우리나라에게 전염이 되잖아요. 네. 그게 전염이 되면서 내부적으로 골마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감기 기운이 막 사방에 돌아다녀도, 감기 바이러스가 돌아다녀도 내가 감기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체질이 막 약해요. 골골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러한 상황이 딱 돼버리면 내가 감기도 걸리고 뭐 코로나도 걸리고 아니면 더 심한 상황도 막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동산과 가계부채도 되게 큰 문제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사실 그냥 가계부채가 많다는 얘기만 들어왔지 OECD나 혹은 다른 나라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큰 네네. 문제인지는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이 감소한다든가 이런 거는 오늘 내일 당장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체질이 계속 약화된다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파티를 벌리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계속 우리 술 먹고 담배 먹고 뭐 그게 바로 이 부동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계속 아파트를 계속 사고 집을 사면서 아파트 가격 계속 올리고, 그러니까 또 남들도 다시 또 거기에 소위 뭐 fear of missing out 해가지고 포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같이 동참해가지고 계속 뭐 아파트 가격도 올리고,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미래로부터 나의 소득을 끌어와가지고 지금 빚으로 이제 그러한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투기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여러 채를 막 갭 투자하면서 막 이렇게 그동안 소위 투자 활동을 해왔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가 공식 그 정부 통계로는 GDP 대비로 보면 한 뭐 105% 정도라고 얘기해요. 지난해 말까지 한 105%였는데 네. 올해 초에 한 102% 정도 수준까지 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주택 가격이 좀 떨어졌잖아요. 네. 뭐 그래서 한 20-30% 떨어졌다.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럼 빚을 갚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금리도 막 높아지니까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이제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다시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105%라는 것도 네. 그 순수하게 우리 가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부채가 105%다. GDP 대비. 네. 근데 금융기관한테만 빌리지 않고 개인한테도 빌려요. 다른 가게한테. 그게 바로 뭐냐면 전세예요. 전세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있죠. 내 네.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내가 임대인으로서 내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담보를 잡히고 그런 다음에 임차인한테 돈을 빌리는 게 바로 전세잖아요. 이것도 부채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지난번에 역전세 상황처럼 네. 이게 뭐 갑자기 내가 담보로 맡긴 내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져 버리면 내가 그걸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그러한 부채보다도 더 위험한 그러한 부채가 바로 이런 전세 부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1,000조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GDP가 지난해 2,150조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한 GDP 대비 한 50% 정도 5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플러스 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총 가계부채는 한 15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냐 하면 영세 상공인들이 네. 빌린 부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을 한다든가 뭐 식당을 한다든가 시장 상인들이 빌린 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기업 부채인가요?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뭐 부동산 투자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게의 여러 가지 지출을 위해서 또
썼을 수도 있고 거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가계부채나 마찬가지일 거다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한 GDP 대비 최소한 30% 된다고 하면 한 전체 보면 GDP 대 한 180%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육박한다. 거의 육박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단연코 1위다. 스위스가 1위, 그다음에 네. 호주가 2위인데 우리는 한 3위 정도 되지만 전세 부채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게 한 150% 정도 되니까 단연코 1위, 엄청난 1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런 부채로 쌓아 올린 집,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채로 쌓아 올린 집이다, 이게. 우리나라가. 맞아요. 계속 부채로 계속 집값을 올린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그러한 기분이지만 사실은 이게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다 빚이다. 그 모래라고 하는 그런 빚, 그걸로 쌓아 올린 집이 아닌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네. 사실은 아미르 수피라고요. 네. 이분이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우리나라에도 데드 오브 하우스 해가지고 빚으로 쌓아 올린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제 번역서가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분 얘기는 결국 이렇게 빚으로 계속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가계부채를 계속 키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계속 이 부동산 투자한다고 해서 부채를 계속 일으켰는데 네. 그게 무슨 수익을 나한테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채는 계속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소비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이자라도 갚아야 되니까. 결국은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부동산 분야로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네. 산업 구조가 그쪽으로 왜곡된다는 거예요. 보통 소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48% 정도 차지하는데 네.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게 투자거든요. 근데 투자가 그래요? 30% 정도 되는데 35. 그 투자가 네. 그 속을 보면 네. 기업들이 하는 투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설비 투자, 그렇죠. 지적재산권 투자. 네. 설비 투자는 말 그대로 뭐 공장을 짓고 뭐 이런 거고요. 지적재산권 투자는 말 그대로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하는 그런 투자예요. 그게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절반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예요. 건설 투자라고요. 이제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뭐냐면 아파트 짓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과연 미래를 위한 투자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필요한 투자는 뭔가요? 미래의 먹거리 산업, 생명공학이든 뭐 우주공학이든 아니면 뭐 반도체와 같은 뭐 IT 첨단 산업에 그러한 어떤 기술 개발하는 투자로 가야 되잖아요. 그쪽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요. 그런 투자로 하지 않고 계속 건설 투자로 가면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아미르 수피 같은 그런 교수는 이렇게 소위 빚으로 집을 계속 지어버리면 그러면 그게 그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걸 듣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은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 통화량이 팽창하게 되고 통화량이 팽창한다는 뜻은 결국 빚도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가계부채가 문제이긴 한데 뭐 대단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문제인데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GDP 대비 80% 이상 넘으면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바로 그 빚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준이 80%인 거네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IMF에서도 그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그 정도. 그리고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네.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 그게 바로 빚이 가계부채가 소위 얘기하는 그 총수요를 아무래도 위축시키고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그러한 어떤 실증적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도 IMF도 80%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150 혹은 180도 가잖아요. 한국은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버블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버블이 많은 것은 네. 지난 한 2017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세 대출 막 확장함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집주인이 뭐 전세금 막 올려도 그래 뭐 금리도 낮은데 내가 그냥 빌려다가 그냥 높여주고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매매가도 높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네. 그러한 요인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이 딱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확 풀어버리잖아요. 네. 보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갑자기 유동성이 2배로 늘어났어요. 당연히 그 가격이 2배로 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계속 그런 유동성 파티가 계속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상황이라고 아까 제가 미국 네. 사례도 말씀드렸고 네.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맥락에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 혹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인구적 요인인데 인구가 막 늘어나면 당연히 주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막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인구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산 연령 인구라는 것. 막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아기도 낳고 막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막 이러려면 당연히 집도 더 커야 되고 막 더 좋은 데로 자꾸 옮겨가려고 하는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것 때문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 인구가 막 늘어나고 젊은 인구가 막 커질 때 그때 막 그 주택 가격이 빠르게 치솟은 중요한 이유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면 또 당연히 주택 가격이 빨리 상승하죠.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뭐예요? 개인들의 실질 소득이 계속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식구는 똑같아도 내가 소득이 막 늘어나면 당연히 더 좋은 집, 더 큰 집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우리 지금 계속 보기님하고 얘기한 것처럼 소위 얘기하는 유동성이 계속 많이 풀리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세 가지 요인인데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적 요인이 있는 거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뭐 세금 하나도 내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뭐 대출도 막 그냥 무한정으로 해주겠다, 뭐 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 막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우선 당장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가지 어떻게 되겠느냐를 보면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판단이 서는 건데 한번 우리 보기님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인구 한번 보시자고요. 우선 인구가 2020년 이후에 늘었어요, 줄었어요? 계속 줄고 있어요. 또 생산 연령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산 연령 인구는 이미 2018년부터 줄어들고 있어요. 절대 수가. 그러니까 인구적 요인으로 소위 그 주택 가격 상승을 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실질 소득이 옛날처럼 그래 빠르게 성장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90년대 초까지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을 했잖아요. IMF 위기가 터지고 나서 플러스 성장을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미끄럼 타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5% 후반대로 갔다가 5%대 갔다가 이제 거의 뭐 2, 3% 수준을 갔다가 지금 뭐 1%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소위 얘기하는 고령인구 비중이 10%포인트 정도 높아지면 한 2.5에서 3.5% 정도 GDP 성장률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한 19%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0% 정도 높아지면 일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언제 다다르냐면 2030년대 초반이면 그렇게 갈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남짓이라고 하는데 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경제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소위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겠느냐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그럼 유동성인데 유동성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뭐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고금리 정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금리 정책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유동성 때문에 소위 그 주택가격이 높아질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정책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해 후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택가격이 막 떨어졌잖아요. 한 20%, 30%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래요. 보통 이렇게 떨어지니까 정부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너무 급작스럽게 떨어지면 거품 꺼뜨리고 그냥 그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려있는 많은 그러한 중소금융기관, 대형 금융기관까지 이게 계속 연쇄작용으로 해가지고 금융 시스템에 어떤 붕괴가 올 수도 있잖아요. 금융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으로 말하면 심장이고 혈관 시스템인데 그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딱 고장이 나버리면 실물 경제에 필요한 그러한 자금을 공급을 못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혈관이 갑자기 경색이 되면 내 몸으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마비가 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정부가 쓴 정책이 소위 얘기하는 빚내서 집사라 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역전세가 났을 때 특별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와가지고는 아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까지 뭐 하라. 어떻게든 시장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막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조금씩
바람을 빼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다시 또 바람을 확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옛날만큼 다시 또 버블이 또 커져버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의사가 지금 환자가 있는데 지금 뭐 머리도 땡기고요. 뭐 이런 알겠어요. 그러면은 진통제 좀 드리고요. 당 떨어뜨린 거 드릴 테니 그 다음에 뭐 맘대로 그러면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냥 노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못하죠, 당연히. 음. 지금 한군의 총재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심하라고 경제학자들은 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어쨌든 이런 지금 4가지 요소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떨어져야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버블이라는 게. 그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네. 시장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2017년 그 당시 생각하면 그때 이미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대로 많이 신청이 되어 있고 네. 이미 그 경제성장 잠재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정책적인 어떤 실패 요인 플러스 그래서 유동성 증가로 말미암아서 그게 한 3배까지 막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 그게 한 20-30% 떨어졌다 다시 또 올라갔으니 올랐죠. 다시 또 이제 3배 네. 꼭지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느냐? 일부에서는 뭐 그래서 옛날 2017년 수준까지 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이에 그래도 뭐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했잖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유동성도 뭐 아무리 위축된다고 해도 옛날보다는 더 많이 풀려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떨어지고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떨어지면 한 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고점 대비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다만 이것이 막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 갑자기 네, 뭐 충격이 엄청난 있을 수 경제 있죠. 충격이 있거나 뭐 중국에서 엄청난 부동산 버블이 정말 본격적으로 꺼지고 막 경제가 뭐 엄청난 위기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나라에게 이제 그야말로 외부적 충격이 엄청 커져가지고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듣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부동산이 되게 좋은 자산, 투자 자산이었잖아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제 부동산은 자산으로서는 좀 가치가 없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적어도 몰빵하는 시대는 지났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근데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예전에 그런 뭐 1997년 외환위기도 겪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계속 부동산 가격이 막 높아지는 것만 계속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지 않는다.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동산 버블이 대부분 다 한 번씩 꺼졌어요. 꺼졌죠. 일본도 그랬고요. 음. 미국도 그랬고요. 네. 뭐 영국도 그랬고요. 뭐 지금 중국도 지금 꺼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예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인구 고령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지금 끼어 있고 가계부채는 가계부채대로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거품을 어떻게 질서 있게 꺼트릴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엄청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자산으로 조금 이제 몰빵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지금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무주택자나 뭐 1주택자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하면 좋을까요? 경제학에서 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주택 가격도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유동성이 계속 조금씩 풀려나가니까.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투자할 때 주택하면 뭐 몇 억씩 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5억, 10억, 뭐 20억, 30억 막 이렇게 되는데 그 돈을 거기에 이렇게 투자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과 비교를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도 내가 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자산에 내가 투자를 할 때 내 돈 가지고 100%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돈을 또 대출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했을 때 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소득 가지고 충분히 부담할 수가 있겠느냐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의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한 몇 년만 버티면 그러면 내 주택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내가 갚아도 충분히 내가 그동안 부담한 뭐 이자 정도는 뭐 만회하고도 남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지만 과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가격 상승 폭이 예전처럼 크지 않을 거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도리어 떨어질 가능성이 도리어 더 많고 그러한 상태고 또 금리는 금리대로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 부담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까지 얹어가지고 영끌로 집을 매수를 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집을 사실 봤었거든요. 뭔가 물어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1억이 있으면은 얼마를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너나위님이 잃지 않을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딱 이 가격대구나, 내가 여기도 갈 수 있구나, 여긴 못 가는 줄 알았는데 나도 여기 살 수 있었구나. 부동산은 되게 막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막상 내가 결혼을 해야 될 때 하시는 분들 보면 더 고민이 깊어지시고 내가 미리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봤어가지고, 언젠가 꼭 할 일이니까 내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지 않나. 너나위 님도 내 집 마련으로도 충분히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것도 또 하나의 재테크가 될 수 있고, 고민하기보다는 훨씬 도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